나 인생 잘못 살고 있나? 나는 왜 나를 학대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나를 지지해줄 한 사람, 한 책.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도 밑에 있어야 괜찮아, 어서와, 1층이 끝인 줄 알았지? 지하실도 있어, 우리 올라갈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지와 동지. 자존감이 낮아져도 괜찮아 라고 바닥까지 내려간 나를 지지해줄 한 사람, 한 책, 하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나처럼 흔들리는 동지.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도 밑에 있어야 괜찮아, 어서와, 1층이 끝인 줄 알았지? 지하실도 있어, 우리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동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나 인생 잘못 살고 있나? 나는 왜 나를 학대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읽는 책입니다. 지금 이 너덜너덜한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2001년도에 사서 20번은 읽었나 봐요. 이 책은 195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상당히 할아버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지금도 사람들이 사서 읽어요. 지금도 나올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면 2001년도에 이제 제가 학생일 때는 연애 교과서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목만 보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갖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능력을 점차 잃고 있어.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잘못이야. 너는 절대 잘못이 없어. 그게 굉장히 크나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쥐어짜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면 미네야, 너는 너를 사랑할 필요가 있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니? 라고 미네한테 알려준 책이기도 합니다. 1956년도에 나온 책이 아직도 스테디셀러라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픈 거예요. 요즘에 자존감 키우는 책이라든지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선조, 시조격입니다. 근데 무려 1956년대부터 사람들이 자존감 잃어가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시 되었었구나. 70년이나 된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에 대한 혐의가 낮아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자유를 조금 얻게 돼요. 그래서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게 1956년도에 처음 초판이 나왔다는 거를 기억하셔라. 이미 우리 인간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70년 전부터도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인 사회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챙길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이 책을 읽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번역자는 이 책을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겉모습과 나의 퍼스널리티가 완전히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집, 돈, 사회적 지위 등의 소유는 자아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탐욕을 갖고 집착하면 할수록 참된 자기는 공허해진다. 반대로 자아를 버리고 탐욕을 포기하고 자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배려, 공감, 책임, 동일성을 갖는다면 참된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프롬은 여기서 소외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란 자기 자신을 생소한 사람으로 경험하는 경험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낯선 거예요. 참된 자기를 못 찾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라는 방식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소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도 계속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 소외를 말하는 게 김용택 시인의 그랬다지요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꼭 이게 우리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어떤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맞는데를 찾고 싶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일이구나를 몰랐어요.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돈 뭐 그런 것처럼 성공, 성취 이런 걸 위해서 나 자신을 사용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몰랐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왜 연애에 실패했는지를 알았어요. 이 프롬 책을 보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한테 집착하고 계속 연락하게 되고 이저리처럼 쫓아다니게 되고 옳지 못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 사람은 남도 건강하게 사랑한대요. 아, 내가 미저리였구나. 내가 나를 병들게 사랑해서 남도 병들게 사랑했구나. 내 사랑은 병든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건강한 사랑법, 양생법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연애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남도 잘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읽을 때마다 다시 느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아야 아이도 잘 사랑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애한테 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인생 다 너한테 쏟아 부었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아이는 족쇄를 차게 되거든요. 건강한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죠. 엄마는 본인을 즐겁게 살고 본인 먼저 사랑하고 이 아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랑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성선 시선인데 이분 시집 여러 개 중에서 지금 좋은 시만 뽑은 거예요. 이성선 시선이라고. 이성선 시인은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때부터 시인들이 우리 집에 아버지 찾아서 술 먹으러 오셔갖고 나 기저귀 차고 있는 것부터 다 보셨대요. 그 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설악산 밑에 사셨는데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셔갖고 종종 저희 고향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 코 올리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 다 보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정말 뵐 때마다 얼굴이 도사처럼 맑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분이에요. 설악산 강물 같은, 설악산 백담사 가면 돌이 하얗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된 시를 쓰셨어요. 그 돌아가기 전에 이 얘기를 못 해드려서 너무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냥 둔다. 마당에 잡초도 그냥 둔다. 잡초 위에 누운 벌레도 그냥 둔다. 벌레 위에 겹으로 누운 산 능선도 그냥 둔다. 거기 잠시 머물러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내 눈길도 그냥 둔다. 가끔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으면 또 다른 내가 얘기하거든요. 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야. 너 빨리 움직여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나를 이기게 해주는 시예요. 그냥 있어도 돼. 이 아저씨도 그냥 있었잖아. 그래도 맑게 잘 살았잖아. 시인이시지만 우리 집 자주 오셔서 어떤 아저씨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있을 용기를 좀 갖게 됩니다. 시골 살고 계신 시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사 짓는 시인들도 제법 있으시고 공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보일러공 수리하시는 시인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박성우 시인은 못 만나봤는데 이제 시집으로 유출을 하건데 이제 이분 또 농촌 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집에 웃는 연습 이 시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집을 사면요 첫 번에 실려있는 시하고 맨 끝에 있는 실려있는 시가 좀 중요해요. 맨 앞에 있는 작품을 서시처럼 생각하고 마지막에 있는 작품을 에필로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맨 뒤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시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또 하루 날이 맑고 하늘이 높아 빨래를 해놀았다. 바쁠 일이 없어 찔레꽃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텃밭 상추를 뜯어 노모가 싸준 된장에 싸먹었다. 구절초밭 풀을 매다가 오동나무 아래 들어 쉬었다. 종현이 양반이 염소에게 먹일 풀을 베어가고 있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종현이 양반이라는 이웃집 농부가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몸매가 좋고 키가 늘씬하고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나이 드신 이 농부 뒷모습이 일반적인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거든요. 근데 시인들은 재정의를 잘해요. 저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늦지막 일어나서 빨래를 하고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서 길을 걷고 상추 뜯어다가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하고 싸먹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쳐다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바캉스입니까? 올 여름에는 이렇게 지내고 싶네요. 본명이 김혜경이고 우리한테는 시인 이상으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만큼이나 가난한 일이다 그랬거든요. 남들 모르는 내 책과의 경험이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경험, 내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경험은 남하고 공유하기 힘든 나만의 비밀이에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구박하고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책을 읽으세요. 너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 없지? 나는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는데. 자기가 써놨던 문장 다시 읽으세요. 이 과장님아, 너는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이런 거 있는데. 난 이런 게 아주 많이 적혀있는 내 노트가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이런 문화적인 재산이 굉장히 큰 마음의 기둥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배우고 시인들한테 배우고.